50년의 삶이 통째로 거짓이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잠꼬대 해?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야. 내 존재의 뿌리를 찾아 나선 길. 나는 재벌가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문.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면당한 비밀이었다. 길러준 엄마 박정숙과 낳아준 엄마 윤희재. 그들의 악연은 50년 전 같은 교복을 입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상철 씨, 내가 잘못했어. 원수에게 버려진 딸을 키운 엄마의 죄책감. 그 비극적 거래의 정체는 살인이었다. 상철 씨, 사고가 아니야. 내가 그랬어. 50년간의 침묵. 과연 이것은 모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에 걸친 잔인한 속죄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펼쳐질 이서연 씨의 기구하고 감동적인 가족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밤 11시가 넘은 시각, 병실 복도를 울리는 간호사의 걸음소리가 멀어지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뚝 끊겨 나간 것 같았다. 엄마의 병실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늙고 병든 사람에게서만 나는 특유의 달큼하면서도 서글픈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나는 잠든 엄마의 앙상한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흙 만지고 찬물에 설거지하고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성한 날 없던 손. 이제는 링거바늘 자국으로 푸르게 멍든 그 손등 위로 쭈글쭈글한 피부가 금방이라도 벗겨질 듯 위태롭게 덮여 있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축축한 공기가 뺨에 와 닿았다. 나는 물수건을 꼭 짜서 엄마의 마른 이마와 깊게 팬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렸다. 뜨끈한 열기가 수건 끝으로 전해져 왔다. 암세포라는 것이 참으로 지독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람의 진을 다 빼놓는구나. 그저 막연한 생각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잠옷깃을 여며주는데 그 순간이었다. 나는 얼른 엄마의 손을 맞잡았다. 엄마, 깼어? 물 좀 줄까? 뭐 불편한 거 있어? 내 물음에 엄마는 고개만 천천히 가로저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내 얼굴을 아주 한참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뜯어보듯 혹은 세상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사람처럼. 그 시선이 너무나도 낯설고 무거워서 나는 차마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엄마의 마른 입술이 달싹였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는 사람처럼. 엄마가 내 손을 힘겹게 그려주며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평생을 속이고 살았다. 무슨 소리일까? 죽음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더니 엄마도 그런 걸까? 나는 애써 웃으며 엄마의 손등을 쓸어주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잠꼬대 해? 어서 더 자. 그래야 기운 차리지.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쥐어짜내는 듯 내 손을 붙드는 악력에 힘이 더 실렸다. 뼈마디가 다 느껴질 정도였다. 엄마의 눈에서 마른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야. 순간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던 수증기 소리마저 멎는 것 같았다. 세상이 온통 진공 상태가 된 듯 고요했다. 나는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뇌가 그 문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친엄마가 아니라니. 평생을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의 밥을 먹고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살아온 나에게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니. 농담이겠지. 아픈 사람이 하는 헛소리일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벙긋거렸다.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너 낳아준 사람은 따로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서 널 데려왔어. 쿵.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혀들었다. 50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나의 세계가 엄마의 몇 마디 말로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기분으로 엄마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엄마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위태롭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엄마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작은 협탁 서랍을 가리켰다. 거기 맨 밑에. 나는 기계적으로 서랍을 열었다. 낡은 손수건, 약봉지들, 그리고 맨 밑바닥에 손때 묻은 작은 사진첩 하나가 있었다. 엄마는 그 사진첩을 가리키며 간신히 말했다. 거기 맨 뒷장.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넘겼다. 내 어릴 적 사진, 남편과 결혼할 때 찍은 사진, 우리 딸 수아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나의 50년 역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맨 뒷장 비닐 커버 안쪽에 낡고 색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어져 있었다. 단발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하얀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눈매와 인매를 꼭 닮아 있었다. 내가 사진 속 여자를 멍하니 보고 있는 사이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엄마는 어느새 눈을 감고 있었다. 힘겹게 붙들고 있던 손도 스르르 힘이 풀려 침대 위로 툭 떨어졌다. 간호사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도 의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손에 들린 낯선 여자의 사진과 내 인생 최대의 비밀을 토해내고 의식을 잃은 엄마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번져나갔다. 그날 밤 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엄마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남편과 딸아이는 내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엄마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야. 그럴 때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평생을 걸어온 땅이 갑자기 발밑에서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엄마가 시집 올 때 해왔다는 낡은 자개장을 열었다. 좀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안에는 엄마의 젊은 시절이 담긴 빛바랜 앨범들과 꼬깃꼬깃한 편지 뭉치, 낡은 통장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엄마의 인생을 헤집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내 뿌리를 찾아야만 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던 내 손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잡혔다. 봉투 위에는 경북 영주라는 글씨와 함께 지금은 쓰지도 않는 옛날 주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윤희재라는 이름 석자. 사진 속 그 여자일까?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짤막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부디 이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평생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뿐이었다. 발신인도 날짜도 없었다. 하지만 그 서늘하고 단정한 글씨체에서 나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에게 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나 이 주소에 한번 가봐야겠어. 내 말에 남편은 된장찌개를 뜨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보, 지금 장모님 저러고 계신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가서 뭘 어쩌게. 50년 전 일이야. 괜히 들쑤셔서 좋을 거 없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당신 말이 맞아
하며 순순히 물러섰을 나였다. 평생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남편의 뜻에, 시어머니의 뜻에, 그리고 엄마의 뜻에 따르며. 하지만 이번만은 그럴 수 없었다. 이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좋을 게 있든 없든 내가 알아야겠어. 내가 누구한테서 태어났는지, 왜 버려졌는지. 그걸 모르면 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내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쌌다. 칫솔과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엄마의 서랍에서 꺼내온 낡은 사진 한 장과 주소가 적힌 봉투. 그것이 내 50년 인생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전부였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딸 수아가 나를 붙잡았다.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혼자서? 나는 딸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는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 엄마 금방 다녀올게. 할머니 잘 부탁한다. 평생 순응하며 살아온 내가 처음으로 내뱉은 이기적인 말이었다. 병든 엄마를 동생에게 맡기고 걱정하는 남편과 딸을 뒤로하고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길을 나섰다. 버려졌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걸음이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나만 이방인이 된 것 같았다. 낯선 주소 끝에 기다리고 있을 진실이 두려웠지만 나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반항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오래된 주소를 들고 찾아간 경북 영주의 작은 동네는 이미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허탈한 마음으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수소문한 끝에 윤희재라는 이름의 사람이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와 엄마가 평생 살아온 남루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며칠 뒤 나는 큰맘 먹고 찾아간 아파트의 웅장한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금박으로 장식된 아파트 이름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경비원의 날카로운 시선에 주눅이 들어 차마 안으로 들어설 수가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쇳소리가 섞인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희재 씨 본인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정숙 씨의 딸이라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거실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과 도자기들이 전시품처럼 놓여 있었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난초 향기가 났다. 우리 집의 묵은장 냄새와는 너무나도 다른 향기였다. 잠시 후 안쪽 방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사진 속 젊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희끗희끗한 은발을 단정하게 올리고 몸에 꼭 맞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윤희재.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그늘 한 점 없는 얼굴에 아주 옅은 균열이 스치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내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워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카디건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는 맞은편에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정숙 씨는 잘 지내십니까? 그녀는 나를 따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박정숙 씨의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나는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말과 함께 품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사진에 잠시 머물렀다.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가 사라졌다. 내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는 사준에서 눈을 떼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다. 내 마지막 희망이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눈매와 입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거울을 보듯 닮아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다.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갈요. 저는 그냥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왜 저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뜻이 없다는 완벽한 거절의 몸짓이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애틋한 재회 같은 것은 없었다. 내 존재는 그녀에게 반가움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오점일 뿐이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었다. 쫓겨나듯 그 집을 빠져나오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텅 빈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에 차가운 쇠뭉치 하나가 박힌 것처럼 무겁고 아플 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 평화로운 세상에 균열을 내는 불청객이어야만 했을까? 깊은 절망이 나를 집어삼켰다. 친모에게 버림받고 돌아온 병원은 이전보다 더 스산하게 느껴졌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잠든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서 원망과 연민이 위태롭게 뒤섞였다. 평생 나를 속인 엄마가 미웠다가도 저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가여워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그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엄마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만에 집에 들러 땀에 전 옷을 갈아입는데 딸 수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딸아이는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다. 딸아이가 내 앞에 서서 따지듯 물었다.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대로 할머니 돌아가시기만 기다릴 거야? 엄마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고. 수아의 목소리는 젊음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목소리가 내 무기력한 마음을 후벼 팠다. 나는 대답할 힘도 없어 고개만 저었다. 그럼 어떡하니? 엄마가 나를 키워준 건 사실인데. 내 대답에 수아는 더 분통을 터뜨렸다. 그게 키워준 거야? 자기 멋대로 엄마 인생 훔쳐다가 자기 옆에 묶어둔 거지. 엄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그 여자한테도 그렇고 왜 한 번을 화도 못 내는데? 딸의 질책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더 아팠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꾹꾹 눌러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내와 엄마의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그런 내 삶이 그저 답답하고 어리석은 수능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었다. 세대 간의 골이 이토록 깊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엄마의 곁을 지켰다. 간호사가 엄마의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나는 엄마가 평생 어깨에 걸치고 다니던 낡은 가디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색이 바래 보풀이 잔뜩인 옅은 발색 가디건. 군데군데 올이 나가 엉성하게 꿰맨 자국도 보였다. 나는 무심코 그 가디건을 코에 가져다 댔다. 엄마의 채취와 희미한 양냄새와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배어있는 쿰쿰한 냄새가 났다. 이 가디건의 무게는 얼마일까? 나를 키우며 짊어져야 했던 비밀과 죄책감의 무게가 이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아의 말처럼 엄마의 희생이 이기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 순간 잠결에 뒤척이던 엄마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흘러나왔다.
엄마는 고통스럽듯 미간을 찌푸리며 잠꼬대를 했다. 상철 씨, 상철 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상철 씨? 처음 들어보는 남자 이름이었다. 아빠의 이름은 만수였고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다. 엄마는 애타게 그 이름을 부르며 마른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이 비극에 나와 엄마 그리고 윤희재라는 여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얽혀 있다는 직감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스쳤다.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의 상자는 아직 다 열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엄마의 낡은 가디건을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그 부드럽고 낡은 감촉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고 버겁게 느껴졌다. 상철이라는 이름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나는 엄마의 옛 물건들을 다시 한번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만 같았다. 낡은 사진첩을 샅샅이 훑던 중 엄마의 처녀 시절 사진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까까머리 고등학생들 단체 사진, 그 한가운데에 교복을 입은 앳된 모습의 엄마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서늘한 눈매로 카메라를 보고 있던 윤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세상에, 두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고향에서 자란 동창이었던 것이다. 나는 곧장 엄마의 고향인 영주로 다시 내려갔다. 수소문 끝에 엄마와 같은 국민학교를 나왔다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 낡은 한옥 툇마루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내민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윤희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고, 이 아는 희재 아니여. 읍내에서 제일 큰 양조장집 외동딸. 서울로 유학 가서 아주 딴 사람이 됐다고 하더만.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해서 동네 남자들 여러 눌렸지. 그리고 할머니의 손가락은 엄마 박정숙을 향했다. 정숙이는 참 착하고 불쌍한 아이였어. 부모 일찍 여의고 동생들 건사하느라 제 몸 하나 못 돌보고 살았지. 희재랑은 아마 같은 학교는 다녔어도 말 한마디 섞어볼 사이가 아니었을겨. 사는 세상이 워낙 달랐으니까. 사는 세상이 달랐던 두 사람. 그런데 어째서 내 인생으로 엮이게 된 것일까?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상철이라는 이름을 아시냐고 물었다. 그 이름이 나오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다. 그 이름은 어찌? 참. 그 양반 정숙이 약혼자였자녀. 읍내 우체국에서 일하던 아주 성실하고 반듯한 총각이었는데. 할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 정숙이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돼서 동생들 데리고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떠버렸지. 그 뒤로는 소식을 못 들었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다. 엄마의 약혼자,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동네를 떠난 엄마.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그 그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엄마가 윤희재에게서 나를 데려온 것은 단순한 선이나 동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공모자였다. 엄마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던 이름의 주인이 약혼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엄마의 선의에 대한 내 마지막 믿음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던 두 여자는 어째서 내 인생을 걸고 이토록 위험하고 잔인한 약속을 해야만 했는 걸까?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든 것을 알아버린 나는 다시 윤희재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서재, 거대한 책장 앞에 서서 나와 엄마, 그리고 김상철이라는 남자의 이름이 함께 나온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펼쳐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시치미를 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싸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녀의 첫마디에 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50년 만에 나타난 딸에게 던지는 말이 고작 돈이냐는 질문이라니.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시선에 담긴 경멸을 읽었는지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담담하게 그러나 잔인하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김상철 씨, 그 사람과 잠시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장난 같은 거였죠. 그러다 당신이 생겼어요. 당시 저에겐 장례를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죠. 당신의 존재는 제 인생과 가문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워야만 하는 흠집이었습니다. 불장난, 흠집.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다. 나는 그녀에게 딸이 아니라 그저 수치스러운 비밀, 없애야 할 증거일 뿐이었다. 모녀 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였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로 철저히 숨겨져야만 했던 것이다. 끔찍한 자기 혐오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들고 물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엄마였나요? 박정숙 씨는 김상철 씨의 약혼자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맡길 생각을 하셨죠? 내 질문에 그녀는 처음으로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을 매만졌다. 그녀는 한참 만에야 나직이 답했다.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정숙 씨는 그 남자를 지독히도 사랑했으니까. 그 남자의 핏줄인 당신을 차마 버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죠.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라 제 도움이 절실했을 겁니다. 서로의 필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인간의 삶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철저히 이용한 자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엄마의 사랑과 가난을 약점 삼아 가장 잔인한 거래를 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퀭한 얼굴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당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냥 다 잊고 우리끼리 살자. 장모님이 당신 키워준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남편의 위로는 더 이상 위로로 들리지 않았다. 내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돌아온 나에게 그냥 잊으라는 말은 내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남편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명예를 위한 볼모였고 다른 한 여자의 가난과 맞바꾼 거래의 증거품이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윤희재를 만나고 온 며칠 뒤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엄마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엄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를 보자 흐릿한 눈동자에 잠시 총기가 돌아왔다. 엄마는 산소 호흡기 너머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나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다.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상철 씨, 죽은 게 아니야. 내가 그랬어. 죽은 게 아니라니?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동네 할머니는 분명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엄마의 말은 대체 무슨 말인가?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엄마는 고통 속에서 말을 이었다.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희재가 아기를 안고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
상철 씨 아이라고. 이 아이만 받아주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상철 씨랑도 깨끗이 헤어지겠다고.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 윤희재는 돈과 함께 나를 엄마에게 떠넘겼고, 엄마는 약혼자의 배신과 그의 아이라는 이중의 충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엄마는 내 손을 더욱 세게 쥐었다. 앙상한 소나기의 힘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내가 그날 밤 상철 씨를 찾아갔어. 당신 아이가 여기 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어 갔는데 그 사람이 희재한테는 잠시 흔들렸던 것뿐이라고. 자기한테는 나밖에 없다고. 이 아이는 없는 셈 치고 우리 둘이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려왔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약혼자는 나를 버리고 엄마를 선택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뒤집혔어. 어떻게 제 자식을 없는 셈 치자고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짐승이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던 돌멩이를, 그 사람 머리를 쿵. 심장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의 마지막 고백. 김상철을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엄마가 그를 죽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약혼자를 죽게 만든 원흉인 나를 평생 곁에 두고 속죄하듯 키워온 것이었다. 윤희재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엄마의 범죄를 눈감아 주었고, 엄마는 살인이라는 더 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윤희재의 아이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다. 두 여자는 서로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인질 삼아 50년의 거짓된 평화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엄마가 나에게 그토록 잘해주면서도 늘 어딘가 그늘이 져 있던 이유. 윤희재가 나를 그토록 차갑게 밀어내던 이유. 길러준 엄마와 낳아준 엄마의 관계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살인자와 공모자라는 끔찍한 모습으로 전복되었다. 엄마의 삶은 모정이 아니었다. 평생에 걸친 끔찍한 속죄였다. 나를 볼 때마다 엄마는 자신이 사랑했고 또 자신이 죽인 남자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토록 잔인한 배신과 이토록 숭고한 희생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용서? 이해? 그 어떤 단어도 이 거대한 비극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엄마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의 눈에서도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시 후 내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심장 박동을 알리던 기계음이 길고 단조로운 소리로 바뀌었다. 그 소리는 내 50년 인생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엄마가 떠난 병실에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온갖 기계음으로 솟아냈던 공간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나는 텅 빈 침대 옆에 주저앉아 엄마가 마지막까지 덮고 있던 낡은 갈색 가디건에 끌어안았다. 보풀이인 까슬까슬한 감촉, 희미하게 남은 엄마의 채취가 코끝을 스치자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 가디건 한 벌에 담긴 무게를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배신당한 여자의 한,
사랑하는 남자를 제 손으로 해친 죄인의 고통, 그리고 그 원수의 자식을 평생 딸로 키워야 했던 기막힌 운명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털실 한 올 한 올에 촘촘히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딸 수아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다. 나는 딸의 품에 기댄 채 소리내어 울었다. 수아가 내 등을 토닥이며 나작이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 다 끝났어. 딸의 따뜻한 체온이 스며들었다. 그래, 다 끝났다. 50년을 짓눌러온 비밀도 그 비밀을 짊어졌던 사람도 이제는 모두 끝났다. 나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윤희재의 번호를 찾아보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도 똑같이 불행해져야 한다고 저주를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녀를 찾아가 진실을 폭로하고 그녀의 완벽한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정의일지 몰라도 내게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할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의 방식이지 내 엄마의 방식이 아니었다. 내 엄마 박정숙은 비록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평생 그 죄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고 속죄하며 살았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내 엄마의 사랑 방식이었다. 나는 번호를 삭제했다. 친모와의 화해나 복수 대신 길러준 엄마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끌어안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내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라고 생각했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내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와 딸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아픈 사무과 엄마의 상처를 함께 공유하고 보듬는 진짜 어른 대 어른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나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했다. 텅 빈 방 안 낡은 자개장 서랍 맨 안쪽에 엄마가 내 앞으로 남겨둔 낡은 통장 하나와 짧은 편지가 있었다. 내 딸 서연이에게 평생 미안했다.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좋은 엄마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삐뚤빼뚤한 글씨를 손끝으로 쓸어보는데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통장에는 엄마가 평생 나물 팔고 식당일 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내 결혼 자금으로 손녀 대학 등록금으로 쓰고 남은 돈이었다. 나는 엄마의 갈색 카디건을 곱게 접어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제 더 이상 그 가디건은 원망과 부채감의 상징이 아니었다. 아프고 뒤틀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숭고했던 내 엄마의 사랑 그 자체였다. 나는 이제 누구의 딸로 규정되지 않을 것이다. 버려진 딸도 숨겨진 비밀도 아닌 그저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과거를 직시하고 나만의 엄마를 마음속에 정의 내리고 나니 비로소 나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다.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숨겨진 진실이 이서연 씨의 삶을 덮쳤을 때 우리는 모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숭고한 선택을 목격했습니다. 길러준 엄마 박정숙의 삶은 한 남자에 대한 지독한 사랑의 배신, 그리고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책감을 평생의 속죄로 짊어진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 고통스러운 비밀의 무게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복수 대신 뒤틀렸던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끌어안는 길을 선택했죠. 50년간 짓눌러온 과거를 비로소 직시하고 자신의 인생을 누구의 딸이 아닌 이서연, 자신으로 정의 내린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어쩌면 크고 작은 침묵의 대가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해묵은 비밀이나 풀리지 않은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깊은 사연과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